안녕하세요. 아이씨. 예, 그 스타토크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랑 3년째 여성영화제 때마다 영한편 씨 같이 토크를 나누는 김하준 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마 재작년에 더 파티라는 영화로 처음 스타토크를 같이 했고, 그죠? 네. 맞나요? 그 전에도 했었나요? 아니요, 세 번째 그죠, 그거는 그죠? 확실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다큐멘터리 네, 를 했었고, 올해 드디어 세 번째. 네. 네. 어떠세요?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여성영화제에서 관객들과 만나시는데, 네. 네, 일단 그 기분? 뭐 저도 그냥 이 영화제를 즐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뭐 즐겁게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심을 계속 꾸준히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또 오늘은 그 전에 했던 것보다도 영화가 좀 같이 뭔가 이야기 나누기 좀 쉬운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하면서 같이 관람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10대가 주인공인 영화를 하는 거고, 네. 그죠? 저희가 그 더 파티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어렵게 봤던 영화였고, 작년에 영화는 영화 자체라기보다는 그 영화 내용에 있는 소위 헐리우드 영화 역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심지어 아이틴즈 심사위원 올해도 하시잖아요. 올해는 안 해요. 아, 올해는 안 네.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10대 영화에 계속 네, 여성 영화에 대해서 같이 관심이 심사도 하고 같이 네. 토론했었죠. 네. 스케이트보드 타다 오신 거죠? 진짜로.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스케이트 키친? 뭐 저는 이제 10대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푹 빠져서 보면서 내일 모레 마흔인데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내 얘기 같고 좀 비슷한 공감대를 많이 이루면서 봤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하다가 바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객석 질문도 받을 예정이고요. 이 스타토크는 따로 통역자가 동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국어를 모르셔서 통역자가 필요하신 분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이 영화를 만든 크리스탈 모셀 감독은 한국에서 영화를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더 울프팩이라는 다큐멘터리고요. 더 울프팩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일곱 남매가 맨하탄의 한 아파트에 이제 거의 고립돼서 밖으로 못 나간 채 갇혀 살던 남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 때문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뭔가 어떤 고대의 어떤 부족처럼, 자기가 부족장이고 아이들은 부족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 7명을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세상과의 소통을 유일하게 영화만 볼 수 있었던 그 아이들이 처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 더 울프팩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혹시 이 영화 보시고 감독이 궁금하신 분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셔도 되게 재밌어요. 개봉되던 해 썬댄스와 에딘버러에서 상을 받았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던 감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핸드헬드로 되게 팔로우를 하는, 피사체를 팔로우하는 방식으로 되게 역동적으로 찍은 그녀의 첫 번째 극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윤가은 감독이랑 셋이서 같이 했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네, 윤가은 감독이 어떻게 보면 10대에 관한 영화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 집이란 영화를 개봉을 했고 여성영화제도 상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집의 친구들은 우리가 오늘 본 스케이트 키친의 아이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어리죠. 보수적이죠. 그리고 보수적이에요. 야근커녕. 맞아요. 네. 네. 네.
너무 애들이 순수한데 네. 어찌됐건 그런 그 10대를 다룬 영화로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과 좀 더 어리긴 하지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딱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꼈던 점은 저 상황에서도 되게 안전하다. 보드를 타는 게요? 아니면? 아니요. 보통 이게 한국 영화로 오면 네. 폭력이라든가, 아, 네.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이 그렇게 멀쩡하게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게 만약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 뉴욕이라는 세계가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수많은 네. 총격 사고를 뉴스에서 보지만 한국보다 훨씬 안전한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실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아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이 친구가 카밀이 나중에 남자애네 네. 그룹 집에 갔을 때 뭔가 아씨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화가 의도하지 않은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길래 우리는 이런 거가 언제나 스릴러처럼 될까봐 걱정을 해야 하는가?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건 아중 배우에게 물어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원래 어디나 그런 것 같은데 이민자의 가족이 훨씬 보수적이잖아요. 네. 왜냐면 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니까 네. 어찌됐건 의사를 시키건 뭘 시키건 뭔가 얘한테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을 주어야지 성공할 것이다라는 강박이 있으니까 네. 계속 훨씬 보수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카밀이 집 네. 밖으로 나가는 얘기인데, 네. 김하중 배우는 어땠어요? 10대 때? 제가 알기로는 김하중 배우가 네. 술도 안 마시고 네. 집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10대 때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막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범생이나 우등생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카밀처럼 어떤 그냥 막 일탈을 위한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카밀도 카밀이 지키고 있는 적당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드를 타고 집은 뛰쳐나왔고 어떤 일탈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무리 속에서도 자기의 기호와 어떤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속 지키고 선택을 하면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카밀이 빨기 전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보드라는 것을 소재로 놓고 거기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탈된 것처럼 보이는, 네. 근데 굉장히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일탈된 것처럼 되게 서로 되게 존중하죠. 그렇죠. 네. 네, 되게 존중하고 어떤 억압이나 네. 그런 룰이 없는. 네, 어떤 네. 이거를 같이 피우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결국 카멜이 왕따가 되는 그 순간은 누구여도 왕따 될 만한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안 되지. 네. 그럼 안 되지, 치사하게.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좀 그러니까 놀라웠다. 네. 그래서 계속 영화를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되게 큰일이 날 것만 같은데 별일 없고, 네. 그다음에 자기를 재워주는 그 집 아버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 집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갔는데 그냥 애들이 그냥 얌전히 지네들끼리 포르노나 보고 있고 별일 없고, 심지어 그 남자애는 오늘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일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리얼리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까? 혹은 이것은 감독의 어떤 바람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를테면 이 친구들이 거리를 질 좀 되게 위험하게, 네. 제가 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류이긴 해요.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걸 버티는 건 알겠는데 네. 굳이 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인도로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차도로 그렇게 가서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데 아무도 사고로 큰일이 나지 않고 기껏해야 발목 인대 끊어진 정도의 수준이라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요. 네. 어떤 마음인지 알죠? 네. 그 10대 때 해본 최고의 일탈이 뭐예요? 10대 때 해본 최고의 일탈, 뭐 저는 여중여고 여대 나와서 남고애랑 이제 미팅 하면서 약간 호프 한 잔 정도 하고. 고등학교 때 너 술 못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한테? 왜 지금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럴 때는 막 못하는데도 했고, 오히려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했던 뭐 일탈? 네. 지금도 후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고2 때 담배 핀 거. 그때 담배를 안 폈어야 돼. 난 그때 담배를 안 폈어야 돼.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보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왜 담배를 끊었다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난 담배 끊었다. 그거 끊은 거 아니에요. 계속 참는 거죠. 네, 계속 참고 있는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전 고2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박하사탕을 고를 거예요. 담배 대신에 박하사탕을 골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즘의 10대는 저한테는 거의 뭐 까발득하게 이제는 다른 세대지만 아중배우한테도 이제는 잘 모르는 세대인 그쵸. 거죠. 네. 아중배우가 고등학교 때가 몇 년도였어요? 졸업할 때가 2000년도요. 졸업할 때가 2000년도면 그렇구나. 그러면 소위 2001년도. 지금 개봉 지금 개봉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독립장편 영화 벌새가 아중배우 제 얘기일 수 있겠네요. 94년도의 중학생. 그죠? 94년도의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슬슬 94년도의 중학생이었던,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곧 40이거나 이제 40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자기의 10대를 회상하는 영화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거는 지금의 10대를 다룬 거라 사실은 되게 이걸 가지고 토크한다는 게 좀 겁이 나지 않아요? 너무 모른다. 근데 저는 너무 이입해서 봤어요. 정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 이 가족에서도 서로 깊은 어떤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소녀가 이 가정을 뛰쳐나오면서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같이 연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일탈을 하고, 이제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거 뭐 놀이도 같이 하고, 하지만 이제 계속 거기서도 완벽한 소속감이나 연대감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정서적으로 소외되잖아요. 남자들 무리에서, 그러니까 여자들끼리의 무리에서도 조금 더 보더를 잘 타는 남자들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 더 잘 타더라, 더 잘 타는 무리에 가고 싶어하고, 그 무리에 갔지만 역시나 오는 어떤 그건 좀 성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딱 유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가 아니라, 보드는 같이 신나게 탈 수 있지만 완전히 이렇게 결합되는 느낌을 못 받죠. 계속 겉돌면서 상대가 이야기 나누는 것에 그냥 힐끗힐끗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도 다 이제 소외를 당하고, 결국은 뭔가 나랑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남자에게도 옷을 다 벗고, 다 벗진 않았죠. 살짝 유혹으로 그 남자 방에 먼저 들어누웠으나 거기서도 이제 소외를 당하죠. 그럼 계속 이렇게 어떤 집단이나 소속이 되고 싶어하는 곳에서 소외를 당하고, 결국은 자기가 뛰쳐나왔던 가정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사실 아직 뭐 10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처해져 있는 뭐 사회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사실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져 있는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결국은 조금 더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더 좁혀 나가다 보면 서로 다름을 너무 느끼잖아요. 뭐 그러면서 다시 그 전에 내가 소속하지 못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또 공감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순환들을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대사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멜은 아버지를 선택했었잖아요. 네. 엄마가 싫었고 네. 아버지가 훨씬 자기랑 잘 맞았는데 맞아요. 문제는 자기가 이제 그 2차 성징을 겪으면서 네. 자기 스스로 여성 선배가 필요해져 버린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랑 잘 살다가 엄마가 좋아진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져서 맞아요. 맞다라는 네. 그것도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언제나 저한테 제일 친했던 사람은 아버지. 어때요? 정서적으로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도 아빠랑. 네.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엄마를 완전히 여자로 받아들이고 서로 어떠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면서 그러면서 더 친해진? 네. 저는 제가 되게 나이 들고 나서 엄마랑 조금씩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40대까지 네. 엄마랑 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건 이제 한국이라는 현대사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 세대는 그 식민시대 말기에 태어나셔서 한국전쟁을 10대로 겪고 되게 나이 많으시거든.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언제나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로부터 시작하는 얘기는 다 악몽 같은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하고 훨씬 친하게 지냈었던 것 같은데 네. 카밀도 어쩌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를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이민자의 아이로 보지 않았던 건 아버지였을 거고 왜냐하면 어쩌면 아버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카밀의 어머니는 얘가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고 맞아.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고 네. 언제나 딸이 엄마랑 부딪히는 첫 번째 시작이 그거잖아요. 네. 얘는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리고 엄마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 딸이 싫은 건 엄마가 자기한테 어떤 기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엄마의 그 피해의식이 싫은 거거든. 우린 엄마처럼 사는 것도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엄마가 좀 건방을 떨어줬으면 훨씬 더 엄마랑 좋은 관계를 풀 텐데 네. 엄마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90이 넘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보면 엄마보다 나은 삶으로 90살이 갈 자신은 죽어도 없거든요. 네, 그 나이까지 갈 자신도 없지만 의학의 발전을 믿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그런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나만큼 버티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잘 두 다리 불끈 들고 서 있는 네. 것만으로도 용하지 않냐라고 했으면 훨씬 더 엄마를 금방 존경하고 좋아했을 것만 같은데 카멜의 엄마도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신사한탄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를 만나서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마지막에 카멜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엄마의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딱 서로 계속 반대하고 수용하지 못했던 어떤 한 포인트를 딱 수용해줌으로써 관계가 바로 달라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아종배우랑 뭐 요즘 뭐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연락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가끔씩 연락을 하면 어머니랑 여행 중이라는 얘기를 자주 네. 하시잖아요.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머니랑 여행 가면 뭐 해요? 엄마랑 여행을 가면 제가 가이드거나 어떤 같이 제가 보호자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뭐 몰랐던 부분도 사실 알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더 저한테 기대고 응석 부리시는 모습도 보게 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영상을 우리 엄마는 절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네. 네, 객석으로 질문을 좀 넘겨볼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일어서실 필요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든 스텝이 가까워요. 정 가운데 흰옷 입으신 분 마이크가 예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다들 스케이트를 정말 잘 탄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그 아중 배우님도 보시면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저거 다 배우들이 트레이닝을 해서 저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배우로서의 직업의식이랄까 그런 것들에서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뭐 다른 영화를 촬영하실 때도 저렇게 좀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 뭔가를 하셨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중 배우는 나쁜 인간 캐릭터를 하는 게 되게 혹독할 것 같아요. 해본 소리야. 네. 사실 진짜 근데 그러기도 해요. 예, 진짜 그 어떤 나쁜 역할을 하려면 그 캐릭터가의 어떤 양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편적인 사고는 좀 지워내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합당함,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이해하는 합당함을 좀 찾아야 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하고, 저렇게 또 보드를 타거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연마하는 부분이 뭐 드라마에서는 뭐 의사 역할이라던가, 그리고 뭐 모두가 많이 아시는 저의 뭐 아주 초창기 출세작 미녀는 괴로웠대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특수 분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상업 영화는. 그래서 좀 시간만 좀 여유롭게 주어진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연마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되려 저 친구가 이게 보드를 타면 이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도 모두가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맹목적인 거에 굉장히 매달려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여기에 매달리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저런 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저거를 매달리면서 내가 이 인물로서 이것에 왜 이렇게 몰두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캐치해내는 게 사실 배우로서 더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스케이트보드는 아니지만 그 정재은 감독의 영화 중에 태풍태양이라고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그 10대 얘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네. 네, 그 영화가 이제 제가 그 발레 교수를 만들 때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네. 둘 다 잘 안 됐는데 근데 아마 정재은 감독한테 물어봐도 그렇겠죠. 보통 프리프로덕션 기간에 저 같은 경우도 배우들이 한 3달 정도 발레 학원 하나를 정해놓고 거의 매일 몇 시부터 몇 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이면 이제 액션 스쿨로 갈 거고, 스케이트보드면 이제 거의 한 3달 정도 그 보드장의 그 코치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그 주변부 인물들은 아예 그 스케이트보드를 잘하는 친구를 오디션에서 뽑았을 맞아요. 거고, 네. 그 유명한 문소리 배우의 유명한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입금되면 다 한다. 네. 네, 그래서 정답입니다. 입금만 되면 그 전에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이병헌 배우가 그 미국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딱 자기를 묘사하는 첫 줄의 영어로 그는 완벽한 몸을 가졌다라고 써 있는 순간 이건 6개월짜리다. 그때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준비를, 나는 이제 평범한 식사는 6개월 동안 못 하는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배우들이
그것이 액션이 있건 없건 그 캐릭터를 향해서 맞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그렇기 때문에 액션이겠죠. 예. 또 질문이 있으시죠?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예.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쓰신 분. 네. 카메라죠. 네.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저도 그 2005년작인 그 태풍 태양 말씀하신 그 영화가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책이나 논문이라면 천조 정도 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거기는 인라인이고, 그리고 그 남자 그 아이들 20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보는 내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요 이렇게 끝을 잡으시고 네. 약간 붙여서 네. 혹은 떨어뜨려서 네네. 여러 가지로 해보시면 됩니다. 화이팅! 제가 20살 때 동아리를 패러글라이딩 동아리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레포츠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나면 아버지께서 막 하얗게 질려가지고 어머니를 들들 볶으셨대요. 못하게 하라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만둘 시기를 정하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 어른들의 보호와 구속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고민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끝내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아정배우님? 전 인생의 대부분이 그런 거라 딱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반대하셨던 게 별로 없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연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네가 되겠니? 이렇게 그냥 기대를 아예 안 하셨긴 했는데, 근데 가봐야 막다른 길인 줄도 네가 봐야 돌아오지라는 마음으로 좀 그냥 놔두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진짜 그래 너 그거 하면 좋겠다는 말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부모님으로부터 없기 때문에. 아, 정말요? 예. 다들 그렇잖아. 왜 다들 화목한 척해? 예. 그래서 사실은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접대 아니면 언제?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네, 접대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한 접대 아니면 언제? 30살 돼가지고 갑자기 막 직장 때려치고 막 아무런 방법도 없는데 나 보드 탈 거야, 그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관절도 굳어갈 텐데. 근데 오히려 막 가볼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전환되어질 정도의 안 좋은 상황만 아니라면 저때야말로 해볼 수 있는 거에 끝까지 가보는 게 나이 들면 계속 좁아지지 않나요? 자기의 세계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카밀이 대단히 용기 있고, 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이런 걸 책임지고 마지막에 되게 사족같이 반성문을 사과 편지를 보내는 것도 네. 이게 10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되게 흐뭇하게 볼 수 있는. 맞아요. 네. 10대가 아닌데 만약에 영화를 거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갈등을 쭉 이어져 오고, 나 지금 후회하고 있어 문자 메시지 하나로 이 모든 갈등을 지금 해소시키는 이 그러니까. 방식이었으면 사실
30대거나 만약에 뭐 40대거나 이랬으면 카밀이 좀 이해 안 될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 네. 사과를 카톡으로 하는 것만큼 무척이 없죠. 이를테면. 네. 네, 근데 10대니까 가능한. 네. 네,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두 번째 앉으신 체크무늬 입으시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카밀이 이제 독백으로 보드를 타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보드가 자기의 외로움을 어떤 해소시킬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밀이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뭐 탐폰을 쓴다던가 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배우면서 카밀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독립하는 법을 조금 실현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결말에서. 그래서 이제는 카밀이 보드를 안 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카밀이 앞으로 보드를 안 타고 조금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두 분은 그 카밀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상상을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보드를 안 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보통 영화가 진행되면서 보니까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바로 다음 것이 보드 실력이 느는 것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더 잘 타고 더 잘 타고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떤 챔피언십에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거기서 종목을 조금 바꿔서 네. 동계 쪽으로 가면 올림픽도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뭐 그런 상상을 좀 그렇게 가진 않겠지 하면서 상상을 하긴 했는데 영화의 이제 결말은 좀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조금 한 단계 해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양쪽의 소속 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광장에서 쭉 시원하게 타는 카미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몰두하지 않고 취미로 남겠구나 보드가.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었었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계속 그냥 보드 타면 안 되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그게 제일 좋다는데 굳이 뭐 이를테면 한국식으로 하면 대학을 가고 공시생이 되고 그래야 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 사회가 그냥 좋아하는 걸 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 방법은 없는 친구들에게 너는 그렇다면 가난하겠지만 먹고 살고 자고 일주일에 한 번 극장에 가게 해줄게 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만 있다면, 그 사회적인 바탕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런 친구들은 그냥 계속 보드 타면서, 그래서 가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인스타 보고 우와 대단하다 라고 기쁨을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보드를 계속 타도 될 것 같고, 네. 이제 엄마가 바람이 들어서 같이 보드 타겠다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카멜 같은 그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새로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실력이 줄어요. 맞아요. 네. 그럼 카멜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 영화 되게 재밌는 게 그 10대 성장 영화 치고는 정말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진지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네. 진지하고 그 조금씩 느는 거. 그러니까 결국 카멜이 친구들을 배신하는 건 자기가 너무 잘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안경 끼신 분? 맨 끝에 둘째 쪽.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지목을 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가지신 분이 알아볼 수 있게 계속 손 조금만 더 길게.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랑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주인공이 이제 11살 때 그 2차 전쟁이 있어서 아빠를 좋지만 필요에 의해서 엄마랑 같이 살고
그러면은 11살 때 자기가 어떤 주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이 조금 주체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친구들한테 먼저 그 미안하다고 물론 이제 문자 메시지긴 하지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황을 겪고 엄마를 싫지만 그래도 먼저 찾아간 거는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 보통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어리니까 끌려다녀야 된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이 때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두 분들은 어떤 순간에 본인이 생각하셨던 거에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이제 주체적이구나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담배 피던 날하고 연동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상한 교장이 있어서 제가 교장실에서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교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뺨을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 버티면 안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고, 그러니까 저한테 뭘 시키셨는데 그걸 제가 하기가 싫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던 그 다음날 나 멋있어 어른 같아 막 이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고 내 선에서 어떻게든 끝을 보고 싶었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랬던. 그리고 그날 이제 담배를 피게 된 건데 그게 문제야. 박하사탕을 딱 했으면 지금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저는 박하사탕을 먹었지. 응?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저는 언제나 되게 게임값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는데, 게임값이요? 네. 뭐예요? 게임값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 내놔야 되는 게 언제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정한 세계여도 그런 건 있다. 네. 예를 들면 독립영화를 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은 한동안 굉장히 망하겠구나. 가난에 되게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를 다 직장을 다니는 동창들이 있는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뭐 결혼식 비디오를 끊임없이 찍으러 다니지만 난 영화 하는 애야. 결혼식 비디오를 찍는 애가 아니야. 영화 하는 애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며 이것은 게임값이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한, 아마 전 카밀도 되게 나가서 엄마 뭐 이런 거 너무 싫었을 것 같아. 돌아와서 엄마 집 밖은 역시 고생이야. 집이 최고야. 이러면 되게 영화가 배신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카멜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네. 남의 집에 얹혀서 자야 되고, 심지어 그 집 딸내미랑 싸우고 나면 그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전 언제나 이렇게 내놔야 되거나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카멜이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네. 그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임값을 지불하면서 더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랑 더 친했고 오빠랑 친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그 바탕에 보면 아빠는 내가 그냥 뭐 어떤 거를 해도 같이 축구하고 그냥 남자 옷을 입고 그래도 모든 걸 다 받아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어떤 집단들을 거쳐가면서도 자신을 받아주는 혹은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그런 게임값을 지불하면서 이 아이가 진짜 더 사람들과 진짜 어울리는 것이 뭔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저는 제가 그냥 지금 불현듯 생각나는 건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갖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내 일이야. 부모와 상관없는 나의 일이야. 라고 어떤 순간부터 이렇게 선을 딱 그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사춘기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혼이 나고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라고 해도 말씀드리지 않고, 바뀌는 거. 네, 그리고 뭐 부모님 모시고 와 그래도 이건 제 일입니다. 부모님 모시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도발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나 부모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제가 생겨났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너무 부모님을 좋아해.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또 저 뒤에 세상의 여배우는 김하중 배우뿐이래요. 저희 어떤 저희 팬클럽 9호예요. 네. 그 영화를 관통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요즘 세대, 그러니까 세대 혹은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카멜의 어머니가 옷을 보면 약간 의료계통 종사자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카밀이 예를 들어 여성용품의 사용에서 탐폰을 사용하면 뭐 몸이 이상해진다라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11살 때 그 카멜이 자신의 여성성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갔음에도 결국에는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약간 세대 간의 어떤 소통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아까 보면은 SNS 문화가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SNS나 뭐 인플루언싱 같은 그런 문화로서 다수 대중의 좋아요를 받고 어떤 좀 잘 나오는 영상을 찍고 거기에 좋아요를 받는 그런 문화, 어떤 또래 집단의 어떤 또래 집단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조금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마 그 탐폰 얘기는 되게 웃기죠. 그 탐폰 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말투를 보면 그 멕시코계거나 쿠바계거나 여하튼 대충 퉁치면 카톨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종교적인 것이 훨씬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처녀성 뭐 이런 거, 처녀막 뭐 이런 거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 어머니가 아마 그렇겠죠. 그거 쓰면 뭐 몸에 더 나빠. 그리고 아마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그 첫 생리가 있었을 때 엄마한테 배웠을 테니까 탐폰을 쓰면 다치는구나, 아프구나 뭐라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엄마도 너 그거 하면 우리 집안에서는 처녀막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못해라고 말하면 되게 엄마도 웃기니까 뭐 다칠 위험이 커라고 뻥을 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라고 했던 어떤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 엄마가 왜 끊임없이 영어 안 쓰잖아요. 영어 안 쓰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 또 그런 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보드 타다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온 딸한테 너 보드 타다 그러다 불임되면 어떡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 이 딸의 관심사가 어떤 거인지가 중요하기보다 여자는 아이를 가져야 하는 몸인데 이런 옥치를 잘 보존해라라는 식의 그런 의미가 가장 크더라고요. 엄마가 딸을 보는 시선이. 저는 사실은 정말 지금의 10대, 20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스태프들은 20대들이 되게 많잖아요. 애초에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제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40, 50대들이 너무 10대, 20대를 비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나 자기 나름의 그냥 각각의 성장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는 게 그거예요. 정말
같이 식구들끼리 밥 먹을 때 각자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뭐 이것저것 보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식구들끼리 대화하면서 먹으면 더 좋아요? 막 그런 막 좋고 그런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가족끼리 밥 먹을 때 각자 자기 일을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화목한 길일 수도 있어요. 네. 각자 좋아하는 거 보면서 밥 먹고 필요한 얘기만 하고.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는 너무 가족들끼리 말을 많이 해서 문제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네. 이거 정말 어느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가족은 종교가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맨날 가족이랑 얘기하면 이를테면 어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5명하고 외에는 1년 동안 대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럼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가끔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종교가 없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지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입각해서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종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교를 비하하고 싶었으면 왜 요즘 목사님들 자꾸 아들한테 교회를 줘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가족의 화목에 대한 강박 때문에 네. 그런 생각? 그게 입각해서 저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좀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하다 보면 그게 되게 무례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진짜 한심해 보일 수 있잖아요, 저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자기 입장에서 전혀 한심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쵸. 어떡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 과도기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감독님. 그쵸.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같은 그렇게 아주 옛날엔 그래도 스텝인데 같이 오늘은 회식 한번 해야지. 근데 요즘 계속 과연 그 회식이 저 친구인데 회식일까 노동일까? 맞아요. 그럼 하지 말자. 오히려 그냥 저 친구가 감독님 저 술 한 잔 먹어요 라고 할 때까지 버텨보자. 인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 어린 후배 배우들이나 이제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에 들어가 계시는 소속사에 뭐 새로 20대 초반에 누가 들어오면 네. 바로바로 막 친해지고 그래요? 아니요. 네, 못 그래요, 사실. 그쵸. 네, 왜냐면 좀 저도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후배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려 선배님들보다도 후배들이 더 그들을 이렇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들의 기분이라던가 기호라던가 혹시 내가 생각했던 호의가 저들에게는 그렇게 호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저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이는 무조건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예, 가운데 안경 끼신 분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저 카밀이 남자애들하고도 어울려보고 여자애들하고도 어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때 그 남자애들의 대화와 여자애들의 대화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여자애들은 주제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뭐 생리, 가스라이팅 그리고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고 남자애들은 섹스, 음악, 스케이트보드 조금 제가 보기엔 단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저도 아직도 모르겠는 부분이긴 해요. 제가 남자로 다시 태어나면 알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자들끼리의 관계는 우리는 훨씬 더 뭔가 내밀하고 좀 더 많은 거를 수평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뭐 남자들끼리 제가 또 남성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뭐 완전히 그들의 어떤 그 관계 속에 탁 존재해 본 적
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그들을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볼 때 남자들은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 어떤 것들이 서로 인정이 되면 상하 관계가 딱 질서가 확립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말씀하신 여자들처럼 좀 다양한 것에서 같이 공감한다기보다 뭔가 한두 가지의 좀 자극적인 가십거리라던가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정말 미스테리한 미지의 세계예요. 저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근데 이게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떤 동성 간의 문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차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내가 뭔가 모르는 차이가 있구나. 이 차이를 받아들여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아직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또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 남성 PD와 남성 조감독이 제일 되게 네. 이런저런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네.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큰 얘기 외에는 잘 못하는 여성을 본 적도 많고 근데 일단 뭐냐면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되면서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말씀하신 것을 문득 떠오르는 건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얘 성정체성이 무엇이든 얘 인종이 무엇이든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네.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감독의 판타지 같은 세상인가? 라는 근데 생각이 실제 뉴욕에 사는 아이들은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정말? 왠지 그렇게 대단한 곳이라고 그곳이?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들은 너랑 나랑 왜 달라? 라고 차이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랑 나랑은 원래 당연히 달라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좀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슬슬 정리할 때가 돼서 이제 김하중 배우는 곧 영화 개봉이죠? 네. 언제죠? 추석에 나쁜 녀석들 개봉해요. 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추석 대목에 개봉을 하는 영화가 보니 대단한 영화가 보군요. 네. 네, CJ에서 잘 봐주셨나봐요. 다행이다. 제가 알기로는 OCN 드라마 네, 맞아요. 네, 였던 네. 것의 극장판. 네. 네, 그래서 김하중 배우는 올해 추석 때 네, 또 추석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시는 거 많지 않나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 올 원래 봄에 했었는데 이제 9월에 방송될 것 같고요. 어떤 거요? 뭐 예능을 한다고요? 근데 한 3회에 끝나요. 아, 네, 한 잘 3회. 못했나 보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금방 끝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하중 배우의 모습은 여러분들 올 가을 추석 연휴에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네. 내년에 우리는 어떤 영화 할까요? 우리가 지금 소위 영국의 망해가는 좌파에 네. 관한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1920년대, 30년대 헐리우드 여배우. 여성 배우의 네. 위대하고 불행했던 얘기를 맞아요. 했고 네. 이번에는 판타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뉴욕의 맨하탄의 10대 얘기를 했어요. 다음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다음번에 꼭 해보고 싶은 거요? 음. 저희 한국 영화로도 한번 그럼 그 감독님의 그치, 그 참여가 감독이 있죠? 오겠지. 그렇겠죠. 우리는 주로 영화는 트는데 감독이 안 오는 영화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한국 영화는 되게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럼 다음번에는 스타토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네. 그 감독을 가운데 놓고 네. 한국 영화인데 감독을 가운데 이를테면 벌새 감독을 가운데 놓고 네. 김하중의 1994년 네. 감독의 94년 음. 저의 94년 네.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 한번 내년에는 네. 또 어차피 우리는 할 거잖아요 이거. 네. 예, 언제까지 할 거냐면 한 2028년 정도까지 하려고 해요. 2028년까지는 네. 여성영화제에서 사실은 김하중 배우가 여성영화제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 3년 전 페미니스타, 4년 전 페미니스타, 5년 전 이제. 네. 5년 전에 페미니스타를 하시면서 계속 여성영화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네. 이런 작업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시기도 하고 스타 토크를 하고 뭐 심사를 하고 뭐 이래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명예 집행위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제일 잘 됐으면 좋겠는 배우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너만 잘 되면 된다고 네. 생각하는 네, 그런 배우셔서 네. 올해도 이렇게 와주셔서 되게 많이 감사하고 또 스타 토크 있는 걸 알고 이렇게 가득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올해는 좀 매년 3년째 하고 있지만 그나마 되게 재밌는 영화를 네. 사실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는 재미도 있는 영화를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쉽게 재밌게 나눌 수 있는 영화 함께 봐서 너무 좋았고요. 여성영화제 이제 올해 한지 5년째 됐는데 저한테 이 카밀의 스케이트보드처럼 이 여성영화제가 저에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